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유대교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7번째네요.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에서 3장 역사 그 중에 1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족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어떻게 이해하든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이래 역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독립체다. 만약 우리가 기나긴 발전에 주목한다면 비록 강하게 도식화되고 복합적인 모든 역사적 배경은 질문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6개의 큰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초기 이스라엘의 부족 패러다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조 패러다임이 있으며 그 후에는 포로기 이후에 신정 패러다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이 있고 마지막에는 근대적 패러다임이 있으며 지금은 아마도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에도 이미 그 앞쪽에서 그려놓고 있지만 유대교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도표를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국가 이전의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을 거쳐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으로 거쳐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을 거쳐 근대의 동아 패러다임까지 왔으며 지금은 근대 이후의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패러다임 때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에는 모세와 사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두드러진 역할을 했고요.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에서는 라시 마이모니데스라는 인물이 두드러진 역할을 했고요. 근대의 동아 패러다임에서는 멘델스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패러다임마다 현대까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생겨난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과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 그리고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과 근대의 동아 패러다임 모두가 시온주의 운동,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은 정통 유대교에 영향을 주었고요. 이 정통 유대교는 근대를 부정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은 보수적이고 중세 랍비 해당 패러다임과 함께 근대의 동아 패러다임도 보수적인 유대교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보수적인 유대교는 근대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동아 패러다임은 자유개혁적인 유대교로서 근대의 동화, 근대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현대 유대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정착 세 가지 재구성 시도. 학자들은 땅 정착의 세 가지 역사적 재구성 모델을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모델은 많든 적든 가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 정복 모델. 물결처럼 이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고학적 근거를 갖는 이 모델은 전쟁을 수행하던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마치 물결처럼 여러 차례 땅을 점령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이 모델은 특히 미국 고고학자 올브라이트와 라이트가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이후에 발굴을 통해 반박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대체로 포기되었다. 땅에 정착할 당시 여리고와 아이와 같은 도시들은 추측컨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어 있었고, 따라서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8장이 보고하듯이 결코 정복되었던 것은 아니다. 성서에 언급된 많은 장소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을 보여주지 못하며, 가나안의 많은 종교들은 이스라엘의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정착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주 모델, 점진적으로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알트와 노트가 주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발전시킨 이 전성사적 모델은 작은 짐승을 기르던 유목민들이 목초지 이동을 계기로 촌과 광야 주변의 점차로 평화롭게 정착했다고 주장하는 견해다. 이 가설은 최근에 특히 사역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낙타를 길들이기 전에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목자들이나 유목민들이 광야 깊숙한 곳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세 번째 계층 변화 모델, 팔레스타인 내부의 혁명이나 변화를 통해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1962년에 맨든홀이 처음 제시했고, 갓 월드가 혁명 모델로서 더욱 발전시켰고 정치화했으며, 마지막에는 변화 모델로서 실제로 폭넓게 수정되었던 이 사역적 모델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던 갓 월드는 오늘날의 급진적 혁명이 아니라 오랜 점진적인 전복을 더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땅 정착은 유목민들이 외부에서 침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200년 무렵 후기 청동기 시대의 내부에서 인구 계층이 변화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역적 모델은 예컨대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 광범위하게 제기한 매우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어학적 발견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중요한 인구 통계학적, 인종학적 자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도시 국가를 탈출한 불평주의자였다는 이론을 반박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초기 철기 시대에 작은 산악 지역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은 목초 지역에서 옮겨왔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로부터 핑켈슈타인이 몇 가지 수정된 이론을 이끌어낸 결론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땅 정착을 인구가 적은 땅으로 평화롭게 정착한 것으로 보는 알트의 견해는 몇십 년 후에 진행된 연구 결과에 가장 가깝다. 이것은 여전히 유동적인 현재의 연구 상태의 근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모든 논의는 성서 문헌의 정언을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견해 통합의 시도, 특히 고고학적 자료에서 검증된 인구의 계층 변화를 우리는 논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성서 자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왔고, 따라서 그들이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다는 성서의 확실한 증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복 모델과 이주 모델의 중심적 인식을 계층 변화의 모델과 결합해야 하며, 사역적 분석을 전성 자료의 역사적 비판적 주석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 조금 건너뜁니다. 여하튼 가설이 풍부한 논의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야베 기자 제2문서와 사사기의 연대를 후대로 잡는다면 문서를 분리해서 연구하는 문헌 비평이 시도하듯이 오직 구약 성서 본문만으로는 복잡한 역사적 질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축소는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사회사도 속해 있다. 물론 우리는 거꾸로도 말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성서의 본문을 무시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재구성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적 축소는 불가능하다.
gö팅겐 대학의 구약학자 헤르베르트 도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 정책에 관한 생각의 틀을 구성하려고, 그리고 특별히 성사학적인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사약적 연구에 많은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왔다는 구약 성서의 전통 안에 고정된 확신은 단순히 창작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창작을 위한 동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 동기를 일부는 남쪽에서 그리고 일부는 동쪽에서 온 집단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그들은 야훼를 가지고 왔다. 야훼를 모시고 왔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야훼의 고향은 확실히 팔레스타인의 문명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 탈출과 갈대바다 통과, 광야의 하나님의 산에서 이루어진 언약 체결 전승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지배할 운명이었고 지배할 능력도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산지 유목민 집단을 만났고 정착하던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스라엘 부족의 큰 집단이 형성되었다. 물론 부족 형성은 2차적인 결과였다. 왜냐하면 시족 질서와 가족 질서는 부족 질서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 아래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서로를 한 핏줄처럼 느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람인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 정착과 첫 시작은 동시적 사건이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광야에서 유래한 야훼 신앙은 문명국가 안에서 곧바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대가족, 마을, 시족, 부족이 이제 점차로 운명 공동체로 그리고 이야기 공동체로 결합되었다. 항구적인 중심.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유례가 없는 역사는 아니지만 특별히 종교적 경험과 해석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독특하고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민족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유대교의 항구적 중심과 영속적 기초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했던 것이 입증된다. 야훼와 이스라엘, 백성과 땅이라는 두 실제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사회의 시작도 이해되지 않는다. 서양의 다른 셈족 종교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단지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왕, 하나의 땅이라는 보편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한 백성, 한 땅이라는 구조도 나타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유일신론이 아니라 항상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사회사가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사다. 이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의 노래에서 원수들을 이기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찬송된다. 따라서 히브리 성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한 매우 중요하고 박식한 학자로서 1914년에 작고한 율리우스 벨하우젠이 이스라엘 종교를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한 것은 언제나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모세 시대의 고난을 겪는 동안 친족과 부족이 함께 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친족과 부족보다 더 커졌다. 새로운 연합체는 야훼를 통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물론 야훼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이 백성의 머리가 되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다. 이것은 그 이후의 정치적, 종교적 역사의 시작이고 영속적인 원리다. 한 문단을 뛰어넘습니다. 야훼가 그의 백성과 맺은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왕권의 범주보다는 야훼를 왕이라고 부르는 왕권의 범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언약의 범주가 더 어울린다. 언약은 고립적이고 일방적인 통치 개념보다는 오히려 상호성의 근거에 있는 야훼와 그의 백성의 친교 관계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 이건 하즈킹의 주장입니다.
국가 이전 패러다임의 구조. 만약 우리가 기원전 12 그리고 11세기 부족 패러다임의 종교적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 시기의 이스라엘 부족들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점점 더 결집되어 가는 느슨한 연맹 속에서 살았다. 이와 비슷한 아람과 초기 아랍 부족의 경우처럼 심판의 기능을 수행한 장로들이 있었고 대가족과 시족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가부장적 질서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부족에는 다스리는 왕이 없었고 따라서 행정수단을 지닌 중앙정부도 없었다. 야훼 성소가 있었고 따라서 야훼 사제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후기 패러다임에서 알게 될 종교적 제도나 관행은 이 첫 번째 패러다임에서는 아직 없었다. 그렇지만 성서의 후기 역사에서 이런 것들은 종종 이 시대의 것으로 거꾸로 투사되기도 한다. 이 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카리스마적인 구원자, 이른바 사사, 소페팀, 사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 위협을 받던 시대에는 부족에서 구성된 공동 군대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업군인과 용병과 기사 신분은 없었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슬람교에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른 것은 없었다. 부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신앙을 통해 종교적으로 결속되었다. 그러나 야훼는 가족과 시족과 부족의 주로서 아직까지는 백성의 왕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없었다. 야훼 신앙은 야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백성의 일치는 군주와 공직자와 직업 군인이 없는 느슨하고 역동적인 부족 연맹이었고 백성의 일사불란한 일치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초기 시대에는 부족 사회는 존재했지만 국가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인의 대가족, 시족, 마을, 부족은 기원전 11세기에 아직 왕조 이전과 국가 이전의 상황에서 살았다. 그 당시에 땅은 존재했지만 확고한 경계선과 국가적 일치도 없었고 따라서 최고의 군주도 없었다. 이 시대에 조직체로서 기능하는 완결된 이스라엘 부족 연합이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은 국가의 정체성을 국가 이전의 사회로 거꾸로 투사한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무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